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사퇴 소식에 미국 정치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간 균형추 역할을 했던 걸 감안하면 정책 혼돈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으면 미국의 이익도 지킬 수 없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사임 서한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동맹 관계보다 돈,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모든 걸 결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겁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역시 매티스 장관을 비롯해 백악관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정책 결정에 맞서 균형추 역할을 해온 매티스 장관의 사퇴에 충격과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ll, I'm shaken by the news because of the patriot that General Secretary Mattis is. Secretary Mattis was one of the few symbols, the few items of strength and stability in this administration.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미국에 꼭 필요하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도 커다란 슬픔으로 뉴스를 접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했던 군 출신 온건파들이 모두 떠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등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도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서울에서 유럽까지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 아래 동맹의 안정과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의 기싸움으로 미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좀 더 길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미 상원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 50억 달러가 포함된 새 예산안을 하원에서 넘겨받았으나 민주당의 거센 반대로 표결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저녁 8시 이후 휴회하고 22일 정오에 다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우리 시각으로 22일 오후 2시부터 일시적인 업무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22일부터 성탄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나 불편은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화할 경우 미 경제에 미칠 타격은 적지 않습니다. 국무부와 교통부 등 9개 부처와 관련 기관 종사자 80만 명 이상이 강제 무급 휴가를 가게 돼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인 셧다운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I hope we don't, but we're totally prepared for a very long shutdown.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국경 장벽 디자인을 공개하며 장벽 건설 강행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Our great country must have border security. We don't want people coming in that aren't supposed to be here. 하지만 불과 며칠 뒤면 하원을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이 장벽 예산안을 쉽게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이번이 세 번째로 올 1월에 사흘간, 2월에 반나절 동안 이어졌고 역대 최장 기록은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22일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우리 해군이 쏜 레이더가 일본 해상 초계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일본 정부가 이틀 연속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표류 중인 북한 선박을 찾기 위해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설명에도 일본이 이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군의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동해에서 작전 중이던 일본 초계기를 향해 우리 해군이 사격 통제용 레이더를 발사했다는 겁니다. 이 레이더는 유사시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무기 체계를 유도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외무성 간부도 우호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지난 20일 구조 신호를 보낸 북한 선박을 찾기 위해
모든 레이더를 가동했는데 레이더 범위에 일본 해상 초계기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1톤 미만의 소형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3명과 시신 한 구가 우리 군과 해경에 발견돼 북측에 인계됐습니다. 일본이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민감한 반응을 보인 데는 징용 판결 등에 대한 불만과 함께 또 다른 명분 찾기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새로운 방위 계획을 만들고 내년엔 사상 최고액인 53조 1,400여 억 원의 방위비를 편성하는 등 군사 대국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가스 누출 사고를 겪은 학생들 소식입니다. 어제 한 명이 퇴원을 했고 이제 6명이 병원에 남아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남은 학생들도 차이는 있지만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릉에서 사고가 난 뒤 치료시설을 찾아 원주까지 헬기로 이송된 대성고 학생 2명.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착 당시 진행한 고압 산소 치료에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체온을 33도까지 떨어뜨리는 저체온 치료 끝에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맞고 잠들어 있지만 그래도 이젠 혼자 호흡하고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의식 상태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다른 심장 기능이라든지 콩팥 기능, 간 기능, 또 폐렴 등 이런 부분들은 호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의식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압 산소 치료와 물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강릉병원에 남아 치료를 받는 학생 4명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태어난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의사가 한 말은 다음 주에 서울에서 친구 모두 함께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3명이 아까 끝나고서 너 먼저 가라, 내가 다른 친구들 다음 주에 올려 보내주면 서울에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의 원인이 부실 시공이든 부실 관리든 간에 어쨌든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민박 전수조사 등 늑장 대책이 또다시 나오는 사이 6명의 아이들은 오늘도 병실에서 조금씩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처럼 파장이 커지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해 검찰은 2갈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김태우 수사관의 기밀 누설 혐의를 서로 다른 검찰청에서 맡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수사관을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직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사건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무유기든 직권남용이든 그 사실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과 청와대 비서실이 지금 지식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고발장의 취지로. 검찰은 그러나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맡고 있어 업무가 가중됐다는 겁니다. 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한 인연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된 가운데 서울 동부지검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맡게 되면서 사실상 투트랙 수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요 의혹에 대한 관심 돌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김 수사관의 골프장 접대 의혹 등 비위 정황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제주 보육교사 살해 피의자가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만에 구속됐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증거를 보강하고 동물 사체 실험까지 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 씨는 지난 2009년 2월
실종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택시 운전사 박모 씨를 검거했지만 증거가 없어 풀려났습니다. 이후 재수사를 거쳐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보강 등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를 구속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증명할 수 있는 첨유 미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과거 CCTV 화면을 보강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섬유 증거의 증거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여 증명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으며 전문적 증거 분석, 프로파일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하여 특히 당시 혼선을 빚은 피해자의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동물 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좀 더 객관적 사실들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 동물 실험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박 씨도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의심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무죄를 확신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9년 만에 구속됐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 간접 증거밖에 없는 경찰. 제주 보육 여교사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폭로와 고발, 또 여야의 기싸움 속에 정치권을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 여야의 입장까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쟁점과 또 각 입장은 무엇인지 오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발단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 첩보 보고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청와대에서 나간 시점은 1년도 더 지난 뒤입니다. 2017년 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 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청와대와 우윤근 대사는 허위 사실로 결론 났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로 완벽하게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김 수사관은 또 민주당 삼선 의원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같은 당 출신 우재창 전 의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 첩보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첩보가 보고됐다는 즈음에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이후 국정감사 문제 제기도 있었다는 청와대 해명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까지 나서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비위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청와대의 입장은 사실 묵은, 김 수사관은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목록에는 전직 총리의 아들과 진보 성향의 교수,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 민간인의 이름이 상당 부분 등장합니다. 김 수사관은 윗선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까지 했습니다. 진실 공방 속에 야당은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직접 폭로와 청와대 고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직권남용이고 그리고 조사를 정권 실세에 대한 비리 의혹을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또 민주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감싸기에 몰두한 한심한 실정이라며 국회 운영위 소집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각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인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그 진위를 따져봐야. 이에 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적극 방어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이미 진행 중인 대검 감찰반과 관계 기관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정치권 전반으로 불똥이 튄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은 전국 주도권 다툼까지 연계되면서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심사 기준을 제멋대로 바꿨다는 내용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은 대거 징계를 받았지만 정작 특혜를 받은 합격자는 감사부서에서 버젓이 간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의 후속 보도입니다. 2015년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경력직 합격자 2명을 뽑을 당시 채점표입니다. 2위인 남모 씨가 필기시험에서 60점 미만으로 과락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했다면 3위인 하모 씨가 합격했어야 합니다. 감사를 벌인 해양수산부는 채용 비리로 탈락한 지원자의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3위였던 하 씨는 입사 지원 3년여 만인 올해 연구소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채용 비리로 합격한 두 사람입니다. 해수부 산하기관 출신 합격자는 당시 임용을 포기했지만 기획재정부 출신 합격자는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 담당 부서의 간부. 특혜로 들어온 사람이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불합리한 관계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어떤 평가가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런 정의로운 질서도 연구기관 내에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례를 포함해 채용 비리 4건으로 올해 연구소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5명. 채용 비리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소장 측근은 소장과 함께 연구소를 떠났고 남은 건 징계로 상처받은 직원들과 특혜로 입사한 당사자들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이번 강릉 펜션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일산화탄소 노출은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가정집이라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데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가 아니어서 이런 관련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초순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설 명절을 쇠러 온 친인척 9명이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일산화탄소 누출. 가스보일러 연결된 배기통이 빠지면서 틈새로 불완전 연소 가스가 새나온 겁니다. 틀려져 있으니까 그 연소된 게 바깥으로 안 나가고 이제 그 보일러실에 퍼지면서 실내에 유입된 거죠. 가스보일러를 주로 쓰는 가정에서도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는 끊이질 않습니다. 사상자만 최근 5년간 48명이 이릅니다. 반년마다 가스 안전 점검이 나오긴 하지만 일산화탄소까지 걸러내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일산화탄소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사실 배기통 같은 경우는 저희 가스 검지기로는 어떻게 이렇게 해소된 방향이 없습니다. 대부분 집에 설치된 가스 누출 경보기도 소용없습니다. LNG나 LPG 누출에만 반응하고 일산화탄소까지 잡아내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형 일산화탄소 경보기 수요가 늘었지만 가정용이 따로 없어 캠핑용을 놓는 실정입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애는 많이 없어서 거의 저희 같은 캠핑용품점에서만 취급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주거시설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야영장 외엔 의무 설치 규정이 없어 가스보일러를 쓰는 1,500만 가구가 사실상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서 보여달라는 공항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당시 언성을 높인 건 잘못이지만 평소와 다른 부당한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SNS에 스마트폰 지갑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른쪽 스마트폰 화면에는 부산행 탑승권이, 왼쪽에는 신분증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20일 자신이 김포공항에서 공항 직원에게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명하려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는 공항 직원이 김 의원에게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서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김 의원은 신분증이 투명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나중엔 규정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언성까지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욕설을 냈다는 등의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차례가 와서 탑승권과 스마트폰 케이스를 열어 투명창의 신분증을 공항 보안요원에게 제시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신분증을 꺼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왜 갑자기 신분증을 꺼내 보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물었고
규정이 그렇다고 답해서 그렇다면 규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보안요원은 규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렇지만 상황의 진실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자신이 거친 감정을 드러낸 것을 반성하고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승객에게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두 손으로 받아 육안으로 일치 여부와 위조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예외를 두지 않고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탈북자 수백 명을 제3국으로 도피시킨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애초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소송에서 이기고 또 실무적 절차를 거친 끝에야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봄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투아이롱 씨. 최근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인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난민 신청을 한 지 2년 8개월 만에 우리나라 체류 자격을 얻은 겁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에 이어 세 번째 난민 인정자입니다. 앞으로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회 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투아이롱 씨는 지난 2008년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00명에 이르는 중국 체류 탈북자들을 제3국으로 도피하게 도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중국 정부가 압박해오자 지난 2009년부터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태국을 떠돌았습니다. 투아이롱 씨는 2012년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탈북자들의 도피를 수시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주 라오스 중국 대사관이 귀국을 요구하자 처벌을 우려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청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에서 평온한 생활을 한 만큼 박해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탈북민을 도운 것도 경제적 이유였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투아이롱 씨는 이에 불복해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한 결과 지난 6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긴급 자금 대출에 나섭니다. 또 소액 대출을 감면해주는 특별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300만 명에 달하는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 사이의 저신용자들. 사실상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돼 20%가 넘는 이자를 내는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업체로 내몰린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들을 위해 1년에 1조 원가량의 긴급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10% 중후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상환 능력만 아니라 자금 용도와 빚 갚을 의지 등도 고려하는 등 지원 요건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또 민간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8조 원 수준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소액의 빚을 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대출 원금이 1,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3년 동안 소득 범위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주는 특별 감면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혜택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채무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은 결국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 개선에 빌린 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갚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그러한 건전한 상식을 훼손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내년도 서민금융 예산안 2,20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 이번 지원을 위해 햇살론과 미소금융 상품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금융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기로 했다는 점은 한계라는 평가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귀국한 박항서 감독. 2018년은 기적 같은 한 해였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특별한 다짐을 한다고 하는데요. 박 감독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2018년은 정말 저한테 큰 승리의 기적 같은 승리의 행운을 준 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행운이 제 혼자 개인적으로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내 조국이 아닌 타국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책임이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짐하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민들한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천호동에 있는 성매매업소 건물에서 불이 나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3명은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깨진 건물 창문으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창문을 뜯고 갇혀있던 여성을 구조합니다. 불은 오전 11시쯤 서울 천호동의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한 업소에서 났습니다. 뭔 소린가 하고 뛰어갔는데 유리가 깨지면서 불이 막 그냥 바깥으로 나온 거지. 1층에서 시작된 불은 16분 만에 꺼졌습니다. 2층 숙소에 있던 여성 6명이 구조돼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살 박모 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 내다 놓고 의식이 없으니까 계속 심폐소생술 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한 사람 실려 나가고 조금 있다 또 하나 또 꼬집어내 와서 또. 불이 난 건물은 지어진 지 50년이 됐고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내년 초 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층은 여성들의 합숙소로 쓰였으며 대부분 잠들어 있는 상태여서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펑 소리가 났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40명 규모로 전담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함께 건축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정밀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네, 이처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문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는 밤샘 농성 그리고 촛불행진이 연일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과 부진과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사태 등으로 국정 지지도가 가장 안 좋을 때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청와대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고 김용균 씨 빈소를 찾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한동안 조문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달라고 할 때는 뭐 하셨냐고요? 죽으니까 이제 오시는 거예요? 유족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고 청와대는 사고 원인부터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뜻, 또 어떤 시민대책위의 뜻은 오늘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청와대 앞으로 모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진상규명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의 하도급 제한 여부나 사망사고가 났을 때 원청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은 노사와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청와대 의지로 이달 안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계 안에서도 견해가 다른 데다가 지금 고용 위기 상황이라 한꺼번에 실행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요구사항 중에는 이미 약속한 제대로 된 사고 원인 규명과 문 대통령과의 면담만 남는 셈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면담 요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깊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 무산에다 카카오 카풀 도입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 또 화력발전소 사고 이후 거세진 위험의 외주화 반대 요구,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분출하는 노동계의 요구에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대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추모제 참가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 9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 김용균 범국민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모제를 마친 이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30여 분간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재차 요구한 뒤 해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파인텍 노조 조합원들이 공장 정상화 등을 요구하면서 굴뚝 농성 중인 것과 관련해 사측을 설득해서 조속히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이수진 최고위원과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 우원식 의원은 오늘 서울 목동의 고공농성장을 방문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차원에서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맞다면서 사측이 자회사 성격의 파인텍을 설립한 뒤 제대로 된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 사측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 천호동에 있는 성매매업소 건물에서 불이 나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3명은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깨진 건물 창문으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창문을 뜯고 갇혀있던 여성을 구조합니다. 불은 오전 11시쯤 서울 천호동의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한 업소에서 났습니다. 뭔 소린가 하고 뛰어갔는데 유리가 깨지면서 불이 막 그냥 바깥으로 나온 거지. 1층에서 시작된 불은 16분 만에 꺼졌습니다. 2층 숙소에 있던 여성 6명이 구조돼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살 박모 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 매다 놓고 의식이 없으니까 계속 심폐소생술 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한 사람 실려 나가고 조금 있다 또 하나 또 꼬집어내 와서 또. 불이 난 건물은 지어진 지 50년이 됐고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내년 초 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층은 여성들의 합숙소로 쓰였으며 대부분 잠들어 있는 상태여서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펑 소리가 났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40명 규모로 전담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함께 건축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정밀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쯤 강원도 평창군 주진리 일명 배째고개 인근 국도에서 카이런과 투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투싼 운전자 51살 이모 씨와 카이런에 타고 있던 43살 정모 씨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도중에 숨졌습니다. 또 카이런 승용차 운전자 성 씨와 동생 2명, 투싼 운전자의 아내와 자녀 등 양쪽 승용차에 타고 있던 6명이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은 폭로와 고발, 여야의 기싸움 속에 정치권을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 여야의 입장까지 첨예하게 갈려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쟁점과 입장, 우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발단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 첩보 보고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청와대에서 나간 시점은 1년도 더 지난 뒤입니다. 2017년 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 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청와대와 윤근 대사는 허위 사실로 결론 났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로 완벽하게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김 수사관은 또 민주당 삼선 의원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같은 당 출신 우재창 전 의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 첩보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첩보가 보고됐다는 즈음에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이후 국정감사 문제 제기도 있었다는 청와대 해명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까지 나서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비위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청와대의 입장은 사실 묵은
김 수사관은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목록에는 전직 총리의 아들과 진보 성향의 교수,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 민간인의 이름이 상당 부분 등장합니다. 김 수사관은 윗선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까지 했습니다. 진실 공방 속에 야당은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직접 폭로와 청와대 고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직권남용이고 그리고 조사를 정권 실세에 대한 비리 의혹을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또 민주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감싸기에 몰두한 한심한 실정이라며 국회 운영위 소집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각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인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그 진위를 따져봐야. 이에 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적극 방어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이미 진행 중인 대검 감찰반과 관계 기관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정치권 전반으로 불똥이 튄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은 전국 주도권 다툼까지 연계되면서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